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작가가 이달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분입니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를 강하게 질타했고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면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양심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기는커녕 굴욕과 굴종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3월 15일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노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입니다.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토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이런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방송을 같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인데 어때요? 떨리지 않아요? 떨리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함께 오신 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제 오른쪽에 박한울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 한다. 당황스러운 눈빛? 네, 너무 가까이에 있나요,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에게 이렇게 시선 네. 집중이 되는 건지.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옆에서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네. 첫 출연이니까 이정헌의 허니라이브는 네네.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첫 출연, 허니 네, 라이브는 그렇죠.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출연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전에 저희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톡터뷰 네, 했었죠. 톡터뷰 네. 때 이제 함께 했었고, 제가 지금 처음이 조금 네.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빨개지. 당황하셨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런 멘트 안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요? 바로 질문으로 그랬던가요? 들어갔는데 네. 여유 있게 하고 알겠습니다. 뭐 두 분들이 워낙 훌륭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셔서 오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박한울 전문위원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네. 저희 또 존경하는 이정훈 아나운서님께 들으니까 좀 집에 가서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아니,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굉장히 네네.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텐션을 조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네. 젊은 분들 모셔서 저희가 성토할 것도 좀 많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될 이야기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예슬 아나운서.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아픈 건? 조금 나아지긴 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좀 미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네.
아니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만 하는 이 현실에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데 오늘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를 네. 보고 또 진짜 뒷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강제동원 배상 이번 해법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한국이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을 때 네. 문제를 뒤집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딱 드러나는 게 일본 언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서 지금 지도자로 대변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끊임없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해한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일 연합훈련을 우리 동해에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또 육상자위대가 우리 동해 쪽 독도 근처에 와서 훈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가 한반도 쪽 가까이로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네,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뭐 며칠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2차례 저녁 식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보도가 되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다, 한 번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밥을 한 번 먹느냐, 두 번 먹느냐,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서 이재명 대표가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던 것처럼 굴종 외교, 굴욕 외교, 또 조공 보따리를 지금 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자, 양소영 위원장, 내일 일본을 가요. 네, 제3자 변제 방식 터트려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정부 대일 그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의원님들이 네. 지금 기자회견을 용산에서 가졌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했죠? 네, 대통령실 앞에서 가졌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규탄 대회까지 이제 열면서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냥 청년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이제 국회 규탄대회는 저도 참석을 해서 이제 봤는데 당시에 이제 피해자 할머니 두 분께서 직접 국회로 오셔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를 도대체 하는 게 이게 나라의 수장이 할 일이냐. 네. 그리고 더러운 돈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양금덕 이제 할머니. 눈물의 호소를 들으면서 네. 당시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이제 집회 참여자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 도대체 이게 어떤 국익을 이해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자꾸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익 중심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네.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사죄해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일본 그 언론사들 기사를 보면 한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혐한. 네, 혐한. 네. 혐한. 한염이 아니고 혐한이 사라지고 있다는 추세를 들었는데 이유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납작 엎드렸으니까 뭐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외교 망신의 처사인데 지금 외교 참사 그 이상의 파렴치한 행보를 네.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전 또 이렇게 봤어요. 이 문제가
지금 일본이랑 엮인 문제가 그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나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만약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어 각종 규제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넘겨줄 것인가? 네. 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파렴치 않은 레파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일본을 상대하는 거에 있어서 마냥 수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당당하게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후배 세대로서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저버리고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 네.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 문제는 뭐 끊임없이 양국 간의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분명히 독도는 우리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소미아라고 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그냥 다 내줘버린 상황이니까 이번에 하나 내줬으면 다른 현안들도 뭐 몇 개도 뭐 그냥 아주 편하게 내줘버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도 뭐 분노하고 있죠. 네. 분노하는 것도 분노하는 네. 건데 제가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는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 네. 있잖아요. 문동은 어머니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피해자는 문동은인데 합의는 문동은 어머니가 멋대로 보고 이익을 보고 이제 그 가해자들도 이제 이익을 보고 네. 있고 피해자는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뭔가 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와 똑같은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양소영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피해자가 이제 동의하지 네. 않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생각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을 때 우리의 국익이 과연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네. 한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개선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얻을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존재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지 한국은 아니거든요. 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찌됐든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미일 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신냉전 구도가 갈등이 첨예해지고 저희는 일본보다 또 앞에 있잖아요. 뭔가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일본이 피해를 받아야 될 걸 저희가 뭐 다 방파제 역할을 네.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겪는 데 있어가지고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사실 저는 크게 들고 있는 거죠. 네. 가해자와 네. 피해자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입니다. 일본이 분명히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네네. 네. 피해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납작 엎드려서 네네. 지금 뭐 뭐든지 다 내줄 듯한 그런 태도로 내일 일본을 찾아갑니다. 더 글로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가해자, 네. 피해자가 있고 그 옆에 또 조력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네. 지켜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의 역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네. 방관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국민 여론도 굉장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네. 계속 이제 좀 야당 탄압으로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네.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실이 그런 데에 힘 쓰지 말고 정말 정도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정말로 국익을 위한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은 어차피 일본을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은 좀 정정되어야 될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정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 하나만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요. 네. 사실 뭐 이미 뭐 국민의 저항은 시작이 된 상태고요. 정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 뒷면에 윤비 국나 1호기가 뜬다. 돌아오지 마. 일본에서 잘 살아. 제발. 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 생각들 잘 반영한 문구인 것 같아요. 박예슬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서울 12개 대학 그리고 경기도의 4개의 대학에서 이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서 졸속해법 철회하라라고 시국 선언을 해서 나왔고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도 이게 헌법 정신 위반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의 저항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던 시절 1966년 도쿄 히토스와시대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당시 일본은 선진국답게 깨끗했고 일본인은 정직하고 정확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분노와 저항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제3자 변제 결국 국내 기업이 배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리적 근거에서 제3자 뇌물죄와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이 일본을 대변하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 국회의원들 앞서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군요.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가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또 일본 수도 도쿄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대 이슈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네. 아침부터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였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쏟아냈거든요. 그 영상 짧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7.5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한국에서 사립학교들을 나눴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미 천입니다. 저는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제 죄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 죄에서 도망치려고 비겁하게 자살까지 택했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벌의 처벌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 씨입니다. 네네. 네, 뭐 이름까지 다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영상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뭐 지인이라고 지칭하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지인들과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뺐고요. 전우원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짧은 쇼츠를 하나 보고 오셨습니다. 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좀 많았어요.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는 맞고요. 네. 그런데 이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나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아주 뭐 강한 톤으로 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상 어떻게 봤는지 먼저 박예슬 아나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전두환 씨의 집안에서 저런 양심 있는 자손이 나올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도 3대가 되니까 피가 정화된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거 결국 국민들이 다 함께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비자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연희동 자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두환 씨의 부인이었던 이순자 씨가 어떻게 비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증언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데 한편 일각에선 걱정도 됩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가족들이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자살 시도에서 깨어나고 몇 차례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전혀 돌보거나 함께 와서 위로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고서 외로웠겠구나. 그냥 홀로 외로운 싸움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구나.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자살 시도를 한 이후에 열흘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안부 인사 한번 누군가 찾아와서 하지도 않았다. 그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좀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아버지 전재용 씨는 아들이 뭐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고 건강하지 못하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전씨 집안에서 건강한 사람은 전우원 씨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우리 양소영 위원장은 어떻게 봤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영상? 뭐 아까 방금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로 봤는데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집안에 이런 용기 있는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아하면서 되게 이런 소신 발언을 해주셔서 우선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전두환 씨가 저지른 다양한 만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가족에서 지른 이런 만행들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저희 여론을 듣는다라고 하면 야당 탄압에 투입했던 검찰력을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이 폭로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서 명명백백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가족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저희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좀 수사력을, 검찰의 수사력을 이런 데다 좀 투입을 해줬으면 아하.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박한올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손자분에 대해 가지고 좀 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굉장히 이제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좀 굉장히 양심에 찔렸을 네. 거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는 분은 내 아들이 그냥 아프다. 네. 아파서 저런 좀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인터뷰를 결국에는 자기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제 좀 뜬금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맨날 말씀하신 게 행동하는 양심을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사면을 해줬는데 전두환 씨 일가 중에 유일하게 그 사면 좀 손자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좀 용서를 좀 이어받아서 행동하는 양심을 좀 지킨 거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전두환 씨의 잘못 그리고 그 후손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좀 잘못을 밝혀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했던 용서가 정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소영 위원장이나 우리 박한울 위원 그리고 박예슬 아나운서 전두환 씨가 얘기했던 29만 1,000원밖에 내 계좌에 없다. 그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2003년 6월 재판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이 꽤 어릴 때였을 텐데. 그거 되게 유명해가지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네. 전두환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요. 어허. 아, 저 할아버지 29만 원밖에 없대. 그러니까 되게 네. 유행적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그래서- 2003년이? 네네. 그리고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좀 풍자하는 만화로 네. 항상 그렇게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네. 자신의 전 재산은 계좌에 들어있는 29만 1,000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씨가 내란 또 뇌물수수 뭐 이런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징금을 2,205억 원. 네.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2,205억 원을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해먹은 챙겼다는 거. 겁니까? 네. 해먹었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난해 10월까지 검찰이 환수한 금액을 좀 확인해 보니까 2,205억 원 가운데 한 58% 정도를 환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279억 원. 1,279억 원을 환수했어요. 58% 정도로 환수했으니까 한 42% 정도는 아직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전우원 씨의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연희동 자택에 비자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집 안에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길 해요.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네. 압수수색 좋아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순자 씨가 스크린 골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네. 연희동 자택 안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9만 1,000원밖에 없다는 분이 어떻게 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저는 네. 사실 고향이 광주인데 네. 5.18 문제 이제 학살 주동자인 이 전두환에 대한 교육을 사실 어릴 적부터 많이 받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두환 씨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욕하면 오래 사니까 욕도 아까운 놈이다. 네. 욕하지 말라. 네. 이럴 정도로 압수수색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욕하면 안 돼요. 이순자 여사님도 네. 여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그분도 욕하면 안 돼요. 이순자 씨. 이순자 씨. 네. 이순자 씨도 네. 오래 살 수도 있어서 욕도 네. 아깝다. 네. 이 전우원 씨가 또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이순자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손주들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통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 뭐 이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고 또 지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뭐 마약 투약 얘기도 하고 뭐 성범죄 의혹도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 전우원 씨가 네. 이 전재만 씨의 두 번째 부인의 이남입니다. 아닙니다. 전재용. 네, 전재용 네, 씨 두 전재용 번째 씨의. 부인의 이남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부인을 또 새로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줄 때도 통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비자금을 통해서 저희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인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금 추적도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야당에 대해서는 증언만을 가지고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검찰이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혈연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과정 그리고 돈이 어떻게 세탁되고 있는지까지 과정까지 다 밝히겠다라고 하는 이 보호자를 증언한 정말 화가 나네요. 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그 아버지 전재용 씨는 박예슬 아나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3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그 탤런트 박상아 박상아 씨예요. 씨. 네, 네. 그리고 그 전우원 씨는 두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아들 둘을 낳고,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형이 있는 거죠.
형도 오늘 그 영상에서 언급이 되던데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부인 박상아 씨가 또 딸을 둘을 낳죠. 네. 그래서 지금 이복 동생, 여동생 둘이 있고 형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뭐 그 폭로하는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다고 네, 해요. 친모가 네, 네, 이 두 번째 그랬다고 부인이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이 어머니를 보면서 더욱더 안타깝고 용기를 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우원 씨의 작은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전재만 씨예요. 네, 전재만 씨인데 이 전재만 씨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라고 있잖아요. 그 와이너리. 그다음에 포도주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일대 큰 산불이 나서 그 나파밸리 쪽도 피해가 컸었는데 그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한대요.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이 아닌데 이 전재만 씨가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작은 아버지가 현재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 압수수색도 하고 네, 제대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징금 42%라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화가 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화가 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우원 씨 얘기도 이 정도로 하고요. 네네. 오늘 젊은 청년들을 모셨으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박한울 위원님. 저는 좀 화제가 갑자기 전환이 네. 돼서 좀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제 고향이 이제 울산이고 네. 저는 사실 울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은 사정상 서울에서 울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에 오는 혹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지역에 좀 괜찮은 일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주변에 좀 가장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좀 집값 비싼 서울로 안 가고 네. 수도권으로 안 가고 사실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사실 뭐 물론 2억도 3억도 큰 돈이지만은 네, 네. 서울에서 막 10억, 20억 이런 돈이 있어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면은 울산에서는 뭐 2억, 3억 이렇게라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내 고향에서 내 지역에서 좀 일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게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네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소영 위원장은 또 광주광역시가 고향이고, 네. 우리 박한울 위원도 울산이 울산이고, 고향입니다.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는 고향이 어디죠? 전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네. 지금 다 서울에 이러고 있네. 네. 네, 저도 전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울산에는 네네. 뭐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공단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뭐 일자리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울산의 상황은 어떤지 좀. 그게 이제 특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질 좋은 일자리, 현대자동차 이런 일자리들이나 혹은 또 SK 이런 데는 네. 되게 좋은 일자리인데 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하청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굉장히 처우도 좋지 않고 특히 안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해에도 일을 하다가 그 그러니까 산재 사고로 돌아가시는 네.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울산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대차 입사하고 싶
보시다고 요즘에 채용 아, 공고 계속 그랬어요?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양심상 네.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아니 400명이 지원 나오시죠. 400명을 10년 만에 네. 신규 채용을 한다 했어요. 맞아. 어. 뭐라고 하던데? 근데 18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울산을 내려갔거든요. 400명을 뽑는데 네. 18만 명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데리고 오려고 친구 5명이 와서 네. 6명이 탔는데 저 빼고 다 신청했더라고요. 또 저보고 신청했냐길래 차마 그거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안 떨어질 했거든요. 것 같아서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게 맞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제 주변에 지금 신청 안 한 사람 없고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거기 지원을 했거든요. 훨씬 더 초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밑자에 본전이니까 다 지원하자 해서 지금 경쟁률이 500대 1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와, 어마어마하네, 정말. 언제 이렇게 신의 직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노동자시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신의 직장이라는 그런 인식이 네.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 텐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8시에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또 지금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저희 허니라이브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현재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저희 허니라이브가 송출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 채널을 좀 정비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것 같죠? 네, 지금 아직 계정이 복구가 안 됐고요. 해킹당한 상황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 네.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오늘까지도 방송했었죠, 낮에? 네. 네. 근데 지금 오픈 AI로 채널명이 바뀌었고 아, 그렇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실시간 중계 중입니다. 아, 정말이요? 네. 이거 해킹 당한 거 맞아요. 저번에도 해킹 당한 거예요? 네, 저번에도 네. 일론 머스크 아. 방송 다른 걸로 해킹 당한 그렇군요. 방송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없고요. 이정원 TV, 여러분 아시죠? 이정헌 TV를 통해서는 현재 방송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헌 TV로 옮겨 오셔서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헌 TV 현재 지금 시청자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건돌림도 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황금꽃잎 영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의 소리가 해킹을 당해서 그쪽의 영상들은 네, 볼 수가 없는 전부 다 상태인 것 같군요. 네. 나오지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서울의 소리 쪽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오늘은 이정헌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네, 그것도 가능하죠. 네. 이정헌 TV에서 인사이트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TV로 옮겨 오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정헌 TV라도 좀 살아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네. 서울의 소리가 지금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해킹을 당한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정헌 TV에서 허니라이브는 이어집니다. 자, 박한울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광주 쪽은 어때요? 광주 고향 광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뭐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울산은 공단이라도 있고 현대자동차, 뭐 SK 뭐 이런 네. 거 있지만 광주는 사실 기아자동차 빼고는 전무한 상황이라서 사실 청년들의 이탈이 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실 광주 하면은 이제 청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금 일자리 이야기 나와서 저는 생각한 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PD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영화 다음 소희를 네. 보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 너무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지도 저희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영화 다음 소희 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지금 한 이틀 동안 완전히 여기 지금 몰입해서 네. 지금 빙의에 너무 거기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고 당에서도 이제 사무총장님부터 이제 영화 봐라라고 공고로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18세 소녀가 현장 실습을 명목으로 이제 감정노동의 최전선인 콜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근데 그 중에서도 콜센터 안에 직무 중에서도 해지 방어팀이라는 그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해지 방어팀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계약을 아하. 하게 되면 3년 계약이면 아하. 2년 쓰고 나는 해지해야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그걸 방어하는 팀에 해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 노동 강도가 그 콜센터 내에서도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그렇겠군요. 네. 해지하려는 사람을 설득해서 계속 그 계약을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엄청난 뭐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소녀가 그 업무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거를 해지를 방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가고 네. 해지를 방어에 이어내지 못하면 이제 실적이 깎이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160만 원 임금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신고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이 슬프고 여전히 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낸 입장으로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친구가 몇 번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다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야. 참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루아침에 그 문제 제기를 상사에게 하면 불성실하다. 네. 원래 요즘 애들이 못 참는다. 일을 못한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수식어를 달게 하고 이게 사실은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청년들에게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를 사회가 또 이런 제도적인 안전망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명백한 산업재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 몰두하는 학교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교육부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 요세 네. 그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 아무도 이 책임의 소재를 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온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당장의 생활도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일한 만큼 보람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바로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뭐 프리랜서 뭐 이런 신분으로 월급은 적고 거기에서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자리 환경들이 돼서 안타까운데 그래요. 뭐 일자리 문제는 정말 정치권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그 장해찬 국민의힘 네. 최고위원이 노조를 해체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도 됐고 참. 어제 또 다시 이제 노조를 해체해버리겠다,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라는 말을 네.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막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더 파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노동시장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프리랜서도 있고 계약직 일자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이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지금 해체한다라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잘 갈무리를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음 소위에 이제
그 이제 죽게 된 이제 소희처럼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 만드는지를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집권 여당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대책이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그 논리가 뭐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경련은 벌써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재벌 일가들의 잘못들을 비호하는 집단인데 네. 여전히 정경련은 가만히 냅두고 있고 옹호하고 있으면서 왜 힘없는 노동자를 돕겠다고 하는 노동조합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이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계약직 얘기도 하고 프리랜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파견 근로자들의 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고용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파견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월급도 뭐 적게 줄 뿐만 아니라 네, 노조 가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 이 파견 근로자 문제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그렇습니다만 방송국이나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파견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세요. 네. 과연 비판할 수 있는 자격들이 우리 언론사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뭐 광주 얘기, 울산 얘기, 전주 얘기 했더니 파주 살아요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글을 올리셨네요. 네, 고향은 익산이시래요. 파주 살아요님이. 그런데 대학교는 전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신 모양입니다. 고시원에서 5년 살고 빌라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일자리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고시원부터 살았대요. 네, 그리고 처음 자리 잡기 힘들었고 정말 고생 네, 많으셨겠어요. 고시원에서 5년 살고 빌라로 나왔다는데 네네. 뭐 저도 고시원 가봤습니다만 그 정말 열악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고시원을 못 제가 살아봐가지고. 고시원 살아봤어요. 정말요? 고시원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증금 없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서울에서 자취를 네.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옥탑 개념으로 열쇠로 이렇게 네. 열고 들어가는 주택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었는데 되게 소름 끼친 게 집이 하나도 안 어지러져 있었어요. 하루 뒤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인지를 했던 네. 게 이제 옷가지랑 그 속옷들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와. 키가 문 앞에 떨어져 있어서 바로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못 산다 여기서. 그날 밤을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었겠군요. 없어서 네.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당장 이제 학교 앞에 고시원을 들어가게 됐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은 없는데 월세가 좀 그래도 높거든요. 50-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내면서 한 1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은 CCTV나 이런 보안이 잘 되어 있는가 반면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된 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고시원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집이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었죠. 처음에 연립주택 갔다가 고시원 갔다가 기숙사 갔다가 온전한 원룸을 얻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원룸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심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투룸 투룸까지? 부럽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투룸에서 살아본 적이 그래요? 없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저는 원룸에서 네. 이제 살고 있는데 원룸에서? 한 5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동생도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5평 방에서 2명이서 복닥복닥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5평 방에서 두 분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침대를 놓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매트릭스 바닥에? 하나 있고 여기 매트릭스 하나 바닥에 있고. 딱 둘이 이제 누우면은 꽉 그러니까. 차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막 저 힘들어요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게 사실 요즘에 원룸이라도 전세 구하기가 되게 서울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그나마 부모님의 그래도 조금 도움과 제가 모은 돈 뭐 이런 네. 걸로 해가지고 좀 전세로 살고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박한올 의원님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 울산시당의 대학생위원장을 맡았었고 네네네. 네, 그랬죠. 전국 대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맡았고 지금 그러면 아까 뭐 그
울산에 가서 한번 취업을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현재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여가지고 네. 진짜 아름아름이라는 게 요즘 뭐랄까 아름아름. 네, 진짜 이 사람 필요한 거 조금 일을 해주고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면서 좀 한 달 벌 거를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그래도 요즘에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 아 그래요? 제 소득이 뭐 저 직장 네. 다녔을 때 계속 비교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치 활동가로서는 이제 처음 딱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와 박하늘 전문위원이 저보다 돈을 한 10배는 지금 저 잘 벌죠. 아니 10배를 번다고 하면 지금 이거 와전될 수 아니 있는데 그러면 한 2천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소득이 저 친구 소득이 한 20만 원도 안 되는 걸 지금 잘못 얘기하는데 저는 소비를 완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될 때 먹는 거 빼고는 뭐 옷도 저는 사 입지 않고 야 뭐 누가 보면 내가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지 다 얻어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좀 얻어먹기도 하고 아하. 그래가지고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네. 살아가고 이제 있는데 서로 윈윈 네. 관계로서 부끄러운 삶이죠. 그렇군요. 네. 양수영 위원장은 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네. 5가지 정도 아르바이트 네, 했다고 그랬죠. 동시에는 4개 했었고 네.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휴직을 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에. 그래서 못해요. 네. 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네,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박하늘 위원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쵸. 밥도 같이 해결하고. 네, 서로 지금 마이너스인 아, 그래요? 관계죠. 이제 입이 한 명일 때는 이제 네. 어떻게도 버티겠는데 아. 둘이 되니까 아니, 이제 저는 모아둔 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아, 이제 저 그렇군요. 친구는 이제 모아둔 돈이 없다고 네. 맨날 네. 저한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득은 저 친구가 다 높습니다.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요?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 개념인데 네. 뭐 월화수목금을 다 일을 해요 저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박하늘 위원에 대해서 야, 저 친구 참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는데 같이 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네. 있으면은 그 단체 저가 이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던 게 이제 사단법인 이런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 사단법인에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네. 그런 일들을 좀 여러 군데 이제 관리를 제가 조금 맡고 있고 뭐 간사 역할이나 사무국장 역할을 맡으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강연 같은 거 제가 이제 네. 원래 여론조사 회사에서 좀 다녔기 때문에 아하. 여론 분석이나 아니면 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강연 다니면서 이제 또 돈을 좀 강연료로 받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열심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입의 일부는 우리 양수영 위원장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쓰죠. 아니, 얘 모아둔 돈을 저한테 네. 또 쓰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장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엮어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분 주적의 나쁩니다. 관계입니다. 네. 제가 사실 근데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에게 정말 출마하라고 네. 얼마나 정말 많이 강요를 아, 했거든요. 대학생위원장 선거 예, 때. 예. 저는 뭐 이 친구가 사실 대학생위원장이 선출직으로는 한 번도 여성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여성이 특히나 지금 2030 여성에게 네. 굉장히 우리 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남성의 힘듦도 굉장히 잘 헤아려 주는 친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젠더 관점에 있어서도 갈등이 아니고 통합의 관점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네. 우리 당에 좀 전면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로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또 같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일해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네. 박예슬 아나운서는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네.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자립심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차비 외엔 주신 적이 없어요. 단 네. 한 번도. 그래서 차비를 딱 일주일 주고 그 외엔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핸드폰을 3개월 정지된 상태로도 사실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 고객님 이 전화는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걸 이제 알아서 감당해라. 아하. 네, 이제 이것만큼은 좀 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랐던 환경이어서 부모님이 성인이 딱 되셨을 때 이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차비 외에는 대줄 수 없다. 알아서 걸어서 다녀라. 그럼 중고등학생 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중고등학생 때도 이제 레스토랑 같은 곳, 우리 예전에 막 한스델리나 네. 이런- 한스대 네. 추억에 그런 곳에서 이제 서빙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청소년 때부터 계속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알바를 한다고 해서 생활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핸드폰이 정지된 채로 한 6개월 있던 적도 있어요. 못 내가지고 요금을. 네. 그래서 이제 이 요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 알바할 시간조차 없는 환경이어서 사실은 이러한 대학생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스펙을 쌓으면서 사실 굉장히 벅차거든요. 스펙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주말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돼서 돈을 벌어야 되지. 대학 다니면서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친구들이랑 학식도 먹잖아요. 네. 몇 끼니 학식만 먹는다 해도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식이 학교 급식? 네. 네 학교 급식 3,000원이었는데요. 네. 이제 몇 끼, 보통 저희는 무용과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다 학식으로 해결하는 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끼를 해결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어울리다 보면 같이 뭘 사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온전히 캠퍼스 생활을 캠퍼스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4년 내내. 진짜 항상 너무 쫓겼던 것 공감 같아요. 가는 얘기인 네. 게 제가 20살, 21살 때까지만 해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한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제가 궁금한데, 지금? 정말 개념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아버지가 현대자동차를 다녔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다니고 계신데 그럼 울산은 아파트가 1층부터 20층까지 다 현대자동차를 다니세요. 그러면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이 없고 다 회사에서 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친구들 이제 대구에 저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들한테 제가 아니야 그거 회사에서 다 내줘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 욕을 먹고 특히나 이제 시험 기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등록금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고 저 사실 이제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도 했고 이 친구가 되기 전에 전국 대학생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가 이런 대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예슬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진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네.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뭐 상환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대책들이면 될까요? 지금도 어떻게 학자금 생각하세요? 대출은 네.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네. 사실 저희가 대출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다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시간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학교 교육도 좀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이제 국립대도 공립대도 굉장히 적거든요. 과거에는 대학교를 만들 여력의 아하. 국가가 없다 보니까 다 민간에 맡겼고 그래서 사립대가 있다 보니까 네. 사립대에서 이제 무상으로 등록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전 이제 국공립대학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무상 등록금을 좀 실현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갔으면 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좀 그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뭐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또 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대학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좀 실감할 수 있을 만큼 네.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값 등록금 얘기들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 지금 반값 등록금은 아니지만 국가장학금이라고 네.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친구들한테는 소득 분위를 따져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외삼촌이 자녀가 셋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소득분위 산정이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불공정하지. 좀 그게 좀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전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셋째는 무조건 장학금 등록금이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준다는 거지 그걸 또 소득 분위를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셋째도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교육비를 좀 국가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재열 님이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네네. 보장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기본소득, 또 기본금융, 네. 교육과 관련해서도 네네.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박한올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네.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지금 상당수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네.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정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까지는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봐요. 사실 대학 등록금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사실 저희 오빠도 지금 10년째 학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갚았어요. 네. 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빚이 없어야 하잖아요. 네. 이미 출발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지, 또 주택 청약 들어야 되지, 생활비 써야 하지, 교통비 들어가지, 통신비 들어가지. 이미 여유가 없는데 월급은 한정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꿈꾸냐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대학의 시스템을 무상교육으로 바꾸고 졸업을 더욱더 대학의 가치에 맞게 까다롭게 바꿔서 정말 꿈을 이루고 싶고 자기가 전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게 앞으로의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네. 자신들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과 함께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까지 한 4년 아니면 7년 정도의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예 생활에 여유도 없고 살아가야 할 힘도 없다 보니까 연애조차도 안 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들 하는데 정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아니요,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연애에 대해서 네. 엄두도 못 내는 게 제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 와서 도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애라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꿈을 도전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 연애는 없다. 근데 왜 자꾸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하고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모순적인 게 네. 저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연애라는 게 저는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쵸. 데이트 비용이. 비용이 없으면 구질구질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구질구질한 상황을 직면하기 아하. 전에 애초에 그런 상황을 차단하는 거죠. 두 분의 말씀에 네.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자판기에서 네. 커피 몇 병짜리 빼먹고 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네. 데이트하고 한강 가서 네. 이야기하고 그럴 수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짜장면도 8,000원, 9,000원 네. 막 이렇고. 그런 낭만이 없어진 거고. 그런 낭만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저는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해야 될 그렇게 부분은 연애 안 해요. 저 친구는 다 이제 할 거 하는 연애를 하는 거고 네. 저는 그거에 이제 한때는 낭만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여건이 되고 충분히 더 잘해줄 수 있을 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생각은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말을 하는 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차면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 그런 이제 부가적인 일에 또 저 같이 소모적인 못 나오겠어요. 같이 못 일을 하고 싶지 이런 않다는 거 분위기 좋아요. 밝히는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제가 JTBC 40 뉴스를 할 때 네. 매일 맞짱 토론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네. 맞짱 토론이 참 좋은 것이 네. 뭐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재미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물러서서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그렇죠. 거거든요. 토론하는 거 보면 참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두 분 보니까 그 남녀 커플이 서로 매우 기분이 싸우는 것 나쁩니다. 커플로 자꾸 엮는 거는. 아 그래서 네. 요즘에 정말 연애도 안 하고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그 꿈과 도전을 위해서 연애를 거의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마음인데 네. 또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들기 때문에 뭐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아가 그런 두 개인 생각도 것 없으면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가끔 이제 술을 한잔 하다 보면은 그냥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는 네. 친구들 보면은 그런 네. 녀석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근데 부러운 마음은 사실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저도 네. 하고 싶고 연애라는 감정을 그럼요. 가지고 야. 싶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는 구분해야죠. 그렇군요. 데이트 비용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어느 순간이 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집에 그럼요. 보내기 싫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결혼은 더 큰 부담인 거고 맞아요. 네.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지면 나는 결혼할 수 있어. 서울에 살 경우에 말이죠.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박예슬 아나운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기적이죠.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고 가정을 꾸려서 서울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정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어른들 부모 세대들 보면은 내가 향후에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은 집 한 채는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런 희망은 없죠.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은 뭐랄까 오피스텔 한 채를 뭐 좀 변두리 쪽에서 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에서 살겠다라는 개념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전 빨리 울산 돌아가서 자그마한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서울에서도 뭐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얼마가 있어서 네.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한다? 그거는 제 인생의 로드맵에는 없습니다. 네. 정말요? 네. 근데-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꿈꾸다가 상처받을 바에는 이게 꿈꾸지 않는 게 훨씬 좋죠. 문제는 또 아파트에 살고 안 살고 거주를 떠나서 결혼식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스드메. 네. 이 결혼식 비용 때문에도 또 부담이 돼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 3명 다 그러네요. 동갑인데 요즘에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정도 있어야 너는 결혼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상 당사자들은 그 수치에 도달해서 결혼하는 커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합의 맞고 뜻이 맞으면 조금씩 양보를 양보를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내가 한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없다. 이게 좀 한국 드라마가 좀 문제인 게 기준값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뭐 결혼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갖춰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다 갖춰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소수가 마치 우리나라의 표준인 것처럼 뭔가 좀 과대 포장되거나 그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표준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애초에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이제 좀 루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난 32평 아파트 못 구하면 나 결혼 안 해 이러길래 32평 아파트를 결혼하자마자 구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죠.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좀 표준값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98년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희망이 좀 있었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좀 부족한 듯 시작해도 열심히 벌면 뭐 10년 뒤에 20년 뒤면은 나도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역시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랑만 있으면 일단 결혼하더라도 둘이 벌면서 이렇게 저축도 하고 네.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따로따로 벌어가지고 돈을 모으기는 어렵고 오히려 결혼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좀 모아진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결혼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둘이 아무리 벌어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를 거라고는 확신이 전혀 안 서는 거군요. 그런 확신도 들지 않을 뿐만 네. 아니라 그런 이제 확신이 든다 해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죠. 다 별개의 거기서 문제죠. 또 네. 시작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이 너무 네.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거의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사교육 비용이 투입되는 건데 사실 이게 다 연관된 문제거든요. 사교육 비용을 많이 쓰는 거는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시스템을 조금 노동의 이제 이중시장 이런 구조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이제 결혼을 더욱더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놓여 있는 그 100m 네. 경기장을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뭐 결혼을 넘어서고 또 아이들을 낳고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넘으면 그래도 한 50이 넘었을 때 60이 네. 넘고 노후 생활에 어떤 뭐 안정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연애를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높은 허들이 있고 연애를 하기로 하면 결혼을 할지 말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출산을 할지 말지 아이를 가질지 말지 고민이 되고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근데 반론을 제기하고 네. 싶은 게 연애에 있어서는 아하. 돈의 유무를 따져서 그렇지는 않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너무 뭔가 청년 세대를 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네, 저만 네. 이제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연애를 하시는 제 동년의 친구들도 굉장히 네. 많고 다만 이제 결혼의 문제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르지. 것처럼 현실적으로 허들이 있고 네. 출산을 하는 건 더 큰 허들이 있고 이건 엄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애 네. 문제는 네. 박한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오빠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월급이 받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학자금 대출 비용 나가야 되고 전세자금 대출 비용 나가야 되고 저축 비용 나가야 되고 생활비 나가야 되고 하면 연애에 쓸 돈이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비, 네.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또 오빠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공공요금이 폭등되면서 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보험료 지출해야 되고 네.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사실 연애에 대한 엄두를 못 낸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어떻게 되겠냐. 연애하면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싶고 같이 최소한 둘이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커피만 어떻게 먹습니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또 밥도 먹어야 되지. 요즘 밥값이 비싼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머니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요즘 젊은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뭐 무슨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돈 안 쓰고 데이트하는 거? 아예 그러니까 생활에서 아예 생활 자체를 생활에서. 지출을 영원 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저는 걸어 그걸 다니고. 몇 년 전부터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일단 유행되기 전부터 어딜 가려면 그 뭐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네. 버스나 지하철. 그건 어쩔 수 걸어 없는 다니는 지출이고. 거죠. 그냥. 걸어 다니고. 저는 한때 저 여의도와 저희 네. 집을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가양이니까 1시간 30분이면 왔다 갔다. 그럼 지금 왜 안 걸어 다니세요? 추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하철 비용 오르면 다시 걸어 다니까 고민 중이에요. 날도 네. 따뜻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네. 살도 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도시락 싸가고. 도시락까지는 제가 솔직히 먹는 거에 있어서는 네. 뭐 풍족하게 먹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먹고는 살아야 된다. 산으로 가고 있으시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굉장히 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네. 무지출. 네.
무지출 챌린지를 해서 그러면 나는 며칠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래요. SNS에 네.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구나. 2030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 지출을 어떻게 안 했는지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아 이런 꿀팁이 있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또 통신사 할인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지출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영원 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 공유가 되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게 지금 2030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내놔가지고 분노를 샀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네. 굳이 뭐 말하면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월급은 제대로 뭐 살 수 있을 만큼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은 뭐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어렵게 합의한 게 주 52시간제잖아요. 네. 사실 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 69시간제라고 해서 일주일이 69시간제면은 뭐 그 다음 주는 뭐 이틀 쉴 수 있다 평일에도 네. 그걸 강조하면서 이게 MZ 세대들이 좋아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이 좀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 이런 친구들 특성상 2주에 69시간 일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또 일주일 내내 출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제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는 쉬게 해줄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에만 이제 순응해서 뭐 야근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야근을 많이 하게 하고 네. 그런데 일주일에 주 69시간제를 한 달에 딱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사람 몸이 되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6시나 7시에는 퇴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좀 저녁에도 가지고 충분히 잠을 자줘야만이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네. 그 일주일은 사람을 피말려 죽이겠다라고 한다는 그 발상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지만 더 뻔뻔한 거는 MZ 세대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다가 지금 MZ 세대 노조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렇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대체 어떤 논리로 지금 이 정책을 시행을 한 건지 좀 그 대통령실이 좀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반발하고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주춤했잖아요. 네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고요. 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멋져요. 네, 말은 참 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세대 근로자 그리고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 말은 잘 갖다 붙이네. 네. 야, 어떻게 이런 말들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모아놓는 뭐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발하면 또 그거 갖다 붙이고 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는 정책들은 보면 전혀 뭐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네. 좀 지지층 결집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60대와 70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사실 직업을 안 갖고 있잖아요. 무직이시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노동자들의 예를 들어 주 69시간제 이런 것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지지율 오른다 해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을 방관한다면은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제 20대부터 50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네.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뭐 몇 년 전부터 워라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을 좀 맞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워라밸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네.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예전에 에어컨 설치 노동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아, 그걸 했어요? 네, 제가 한 4년을 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에 퇴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사우나에서 1시간 씻고 다시 또 출근을 해요. 그 일이 너무 바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이틀을 하면은 사람이 진짜 내가 걷는지 안 걷는지를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셔서 귀하게 잘한 줄 알았는데. 귀하게는 잘았는데 근데 사실 네. 이제 저희 4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것도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기술을 배우면은 나중에 네.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강해서 아, 군대를 딱 전역한 다음 날에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한 4년을 그렇게 일을 했었죠. 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현장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네. 있지 않고 퇴근도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떨 때는 그 현장의 일이 작업이 맞춰져야만 퇴근을 할 수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힘든 처우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뭐 69시간 진짜 주 69시간제 도입한 이유가 바쁠 때는 빡세게 일을 하고 네. 쉴 때는 빡세게 쉬자 이런 논리는 현재의 우리 파편화된 노동시장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네. 뭐 빡세게 일을 했다고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네. 뭐 일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 쉬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의 권리 네.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내일 당장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들의 하는 네. 게, 네, 계약직들의 하는 게 그렇죠. 그렇고요. 네. 또 평가가 뭐 아주 뭐 박하게 나올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럼 바쁘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쁜 시즌 한 2달 네. 정도를 계속 주 69시간제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일을 시킨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해가지고 바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를 계약이 해지되는 장치를 만들거나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허점이나 꼼수를 찾아서 이제 뭐랄까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죽어라고 일만 시키고 네. 또 한가한 때는 네. 그냥 쫓아내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69시간 일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요즘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시간표처럼 네.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69시간제 시간표를 보면 5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근무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바로 자고 그리고 기절해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럼 병원에 갈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뭐 워라밸은 고사하고 네. 완전 거의 죽음의 시간표이고 과로의 시간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주 69시간제 시간표라고 SNS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Z세대의 의견 취합해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MZ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은 장해찬 최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해찬 최고 되기 전부터 계속 지금 비판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뭐 본인은 자꾸 사대보험 노동자로도 일해보고 뭐 일도 해보고 자기는 자수성가 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확인이 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의도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저희랑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걸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스위스산 명품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MZ의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 양소영 위원장은 명품을 알아보잖아요. 저는 명품을 알아보지도 못해서 그게 봐도 이게 뭐 비싼 차인지 아닌지 저는 그냥 몰라요. 그게 당황스럽네요. 좀 그거를 좀 알아라도 보고 싶다. 그런 심정이죠 저는. 네. 네.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되게 자수성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또 이제 물어보니까 절대 자수성가 그 나이 때 자수성가해서 그 정도를 가질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제 뽐내는 그런 것들이. 그러겠죠. 네. 근데 제가 명품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냥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화려함의 그 자체입니다. 아니 뭐 명품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명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저는 넘어가시죠. 그래요. 당황스러워요. 다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실 때는 두 분이 조금 의견 조율을 하시고 오늘 너무 사전에 협의없이었어. 리허설을 좀 하고 네. 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뭐 이건 농담이고요. 재밌어요 저는. 네네. 자중할 수 있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울 위원께서 조금 목소리를 올리시고 그 텐션으로 올라가면 목소리가 살짝 바뀐다고 아까 네네.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대화 주제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네네.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뭐 청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다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학원 쫓아다닐랴 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데, 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치 혁신을 위해서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민주당의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젊은 세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양소영 위원장님. 저는 사실 큰 범주에서보다는 제가 지금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고 상설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당에서 그러니까 영입 인사들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누구라고 표현할 네. 수는 없지만 그런 장안의 화제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에 출연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엔 당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높은 뚝 떨어져서. 네. 그 자리를 받고 영위하다 보니까 여전히 심취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일각의 의견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청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사실 당에는 정말 몇 년 동안 희생하고 고생한 청년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게 시스템이고 네. 당내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당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조화해야 네. 된다라는 목소리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내는 게 맞아서 혁신안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의 인재들을 또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하고 양성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렇죠.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총선 때가 되다 보면 항상 그 비율이 줄어들거나 네. 또 그런 기회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낙하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실되거나 그 기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박탈감이 좀 큰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찌됐든 정당에서 오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너무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의도 두시 청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정말로,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정당 활동도 해 나가는데, 정당 활동도 하나의 고도의, 제가 보기에는 업무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뭐랄까 전문성이 있다라고 바라봐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정당 업무 자체도 전문성 있고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두시 청년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2시에 행사를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 악수라는 청년 귀한- 정치에 네.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얘기에 조금 뜨끔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은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특히 민주당은 이게 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정당 따라 다르다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중에 힘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계적으로. 정말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저는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진짜 부유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자기 당에 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좀 이준석 전 대표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좀 함부로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로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의 사실 이제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정당한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청년의 몫이 뭐 좀 그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위험한 생각일 수도 네. 있는데 저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산을 적용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청년들이 결국엔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선출직으로 나왔을 때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거지 무작정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 중에 당원당 교상을 살펴보면 여성 공천은 30%가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네. 반면에 청년 공천 같은 경우에는 노력 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그 비대위원들이 여성과 청년 공천 30% 의무화를 내렸잖아요. 네. 지역으로 내리면서 이게 사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많았다라고 집계를 하더라고요. 네. 당에서 분석하기로는. 왜냐하면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하. 의무적으로 그냥 30% 청년 여성으로 할당을 하라고 하니까 갓 입당한 사람들을 공천을 줘야 하고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실정에 놓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면서 어떤 당론에 대한 이야기, 실질적인 좀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당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이런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청년들을 30% 의무 공천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에서 활동했던 청년들 그 중에서 청년인 그 파이가 공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아하. 제도적인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지금 싶습니다. 청년 정치는 원래 정치인이 되는 길은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 정치인을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을 이제 무작정 공천하다 보니까 이 선출직으로 임기하는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임기 동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그 돈 받으면서 배우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민주당이 이번 청년들에 있어가지고 공천 관련된 문제에서 핵심은 얼마나 준비된 청년을 잘 공천할 수가 있느냐.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도 기성과 뭐 바라봐도 경쟁력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난 지방선거처럼 이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이제 비율 맞춰서 공천을 해야 된다 이것에는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권에 진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꼭 나이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년 동안의 임기에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건 정말 혈세 낭비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세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의회인데 말이죠. 낙신부님께서 청년이 정치를 꿈꾸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빕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소리가 오늘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도 괜찮았는데 방송 직전에 해킹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의 알람을 듣지 못해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를 계속 기다리다가 어찌어찌 해서 지금 이정원 TV로 들어오신 분들 글을 올려주시네요. 안상민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알림이 안 울려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정원 TV 또 인사이트 TV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울의 소리 해킹 당한 걸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저희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네, 이정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면 내일도 저희가 어김없이 8시에 방송을 시작하니까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꽤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혁신위가 그렇고 또 오늘 그 최고위원회 보고된 내용 1차 혁신안을 보니까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네. 한 5가지 정도가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당원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라도 심사나 경선에서 감산을 하도록. 네.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혁신이 차원에서 많이 네. 논의됐던 문제인 것 같고 그럼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중과 상관없이 뭐 중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그런 정권자들도 좀 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감산을 적용하는 것들이 네. 또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신뢰도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지금 내용이 경선 불복 또는 탈당 등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다시 이제 당이 필요로 하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 복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유권자에게 징계 내역과 소명한 내용을 알리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배신을 하고 당을 떠나거나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뭐 다른 짓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을 지켜온 사람들과 네. 확실하게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차이를 방안들이 두는, 필요한 것 같죠. 네. 세 번째로는 네. 경선에서 후보자들은 합동 토론회와 합동 연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온라인 등에 중계하고 보도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을 당원들이 알지를 못해요. 맞아요.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네.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 전혀 몰라요. 결국 최종으로 올라온 컷오프된 후보들은 보지도 못하고 최종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뽑아야 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맞습니다. 혁신위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지금 사실 혁신이가 원래 기존의 내부- 국회의원 네. 총선 과정에서의 경선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땡땡땡땡땡땡으로 네. 전화가 올 테니 받아주세요를 계속 SNS에 올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표를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원들에게 좀 불친절한 경선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혁신위에서는 합동 연설회 그리고 네.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 경선 후보자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을 더욱더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맞습니다. 뒀습니다. 경선에서 네. 뭐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 특히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뭐 권리당원 많이 확보했으니까 네. 굳이 내가 나가서 합동 토론회나 연설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토론회 자리 마련해도 안 나가버린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막을 수 있겠군요. 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말이죠. 그리고 경선 불복이나 탈당했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의 네. 경우에는 명확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 또 당원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40분 가까이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서울의 소리가 해킹을 당하면서 네, 혼란을 좀 겪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당황했다는 분들도 진짜? 계십니다. 지금 아직도 실시간 지금도 그렇죠.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채널명이 오픈 AI로 바뀌었고 지금 동영상이 다 지워졌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겠죠? 어. 그럼 뭐 동영상이 날아가는 건 아니죠? 감독님 어떻습니까? 네, 네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 세대 이야기를 오늘 진솔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양소영 위원장님과 또 박찬울 위원의 또 약간의 의견 차도 저희가 재밌게 봤고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꼭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씩 드릴게요. 네, 지금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박한울 위원님께서 네.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포부라든지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뭐 솔직하게 그냥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사실 여타 지금 많이 힘드신 청년분들보다는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게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낫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변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듦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양수영 위원장님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게요.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기회를 안 주셨는데 오늘 박한울 전문위원이 하는 바람에 저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이 누군가에게 저의 용기가 NG인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멤버가 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도전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회계층의 소외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걸어가시고 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와 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나아가다 보면 큰 신장로, 큰 대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분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털프가이님입니다. 네, 자주 항상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이 있어서 오늘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이 있어서 민주당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네, 털프가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 또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죠. 네, 이런 네. 따뜻한 말을 들을 때. 맞아요. 네. 현실은 시궁창이어도 네,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도 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런 방송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오늘 3월 15일 수요일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할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허니라이브에서도 그 내용들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의 허니스타. 허니스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호의 여사가 항상 네. 목요일마다 돌아오죠. 내일이면 이제 3호 호의 여사가 임명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김현성 호의 여사께서 어떤 호의 여사를 데려오실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수수색 상황이나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서울의 소리 개정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네. 저희 서울의 소리 모든 분들도 다 지금 힘쓰시고 계시니까 내일은 서울의 소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보리님께서 청년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 분과 젊은 청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아들의 입학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제가 정순신 아들 입학 철회하라 라고 하면 구호를 3창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입학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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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촛불에